어머니, 법적으로 이 집은 이제 우리 거예요. 제발 좀 협조해 주세요. 며느리 지은의 차가운 목소리가 현관에 울려 퍼졌다. 나는 70년을 살면서 이런 모욕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지은아, 제발. 나 어디 가라는 거니? 요양원 알아봐 뒀다니까요. 거기 가시면 돼요. 우리도 이제 사업 자금이 급해서요. 내 손에는 방금 며느리가 던진 낡은 옷가지들이 쥐어져 있었다. 손자들이 어렸을 때 입히려고 정성스럽게 손수 뜨개질한 스웨터도 그 사이에 끼어 있었다. 지금은 먼지만 뽀얗게 쌓인 채. 현관문 밖, 이삿짐센터 트럭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시동을 걸었다. 아들 민수가 담배를 물고 나타났다. 엄마, 제발 정신 좀 차려. 우리가 뭐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엄마 편하게 요양원 가시라는 거잖아. 왜 이렇게 고집을 부려? 민수야. 내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나도 알 수 없었다. 너희들이 뭐라고 했지? 각서 쓸게요. 평생 모실게요. 상속세 아끼려면 미리 증여하는 게 좋대요. 그래서 내가 이 집을 넘겨준 거잖니. 엄마도 참. 그게 몇 년 전인데.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 옛날 방식으로 살아요. 집은 집이고 사업은 사업이에요. 민수는 담배 연기를 내 얼굴에 뿜으며 비웃었다. 지은이 다시 한번 내 팔을 잡아 끌었다. 어머니, 이삿짐센터 기사님들 대기료 나와요. 빨리 좀 나가주세요. 그 순간 나는 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 깨달았다. 40년을 혼자 키운 아들, 며느리 눈치 보느라 늘 조심했던 세월, 손주들 예뻐해 주려고 용돈 쥐어주던 기억들, 모든 게 헛것이었다. 알았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내가 나가마. 민수와 지은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다. 어머니, 잘 생각하셨어요. 걱정 마세요. 요양원 깨끗한 데로 골랐으니까. 그 전에 나는 핸드백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것들 좀 보고 가자. 지금 들려드리는 이야기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좋은 글과 따뜻한 목소리가 그리우실 땐 언제든 저희 대한민국 플렉스를 찾아주세요. 화면 아래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매일 더 깊은 울림이 있는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3년 전 그날도 비가 내렸다. 아버지,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번에 이 거래만 성사되면 저희 회사가 확 크는 거예요. 민수는 식탁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지은도 옆에서 눈물을 훔쳤다. 나는 당황스러웠다. 50이 다 된 아들이, 그것도 명색이 회사를 운영한다는 사람이 이렇게 무릎을 꿇다니. 민수야, 일어나거라. 이게 무슨 짓이냐. 아버지, 안 일어나요. 제가 불효자인 건 압니다. 그동안 자주 못 찾아뵙고. 그래도 아버지, 아들은 저밖에 없잖아요. 지은이 끼어들었다. 아버님, 저희 이번에 정말 큰 프로젝트를 따냈어요. 그런데 운영 자금이 조금만 부족해서. 얼마나 필요한데? 아, 돈은 아니에요. 민수가 황급히 손을 저었다. 아버지, 돈 달라는 거 절대 아니고요. 그냥 이 아파트요. 이걸 제 명의로 좀 넘겨주시면 안 될까요? 나는 귀를 의심했다. 뭐? 집을? 아버지, 들어보세요. 요즘 상속세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시면 저희가 세금 폭탄 맞아요. 어차피 제가 물려받을 집인데 미리 증여하시면 세금도 훨씬 적게 나오고. 지은이 재빨리 서류를 펼쳐 보였다. 아버님, 보세요. 제가 세무사한테 다 알아봤어요. 지금 증여하시면 5억 공제 혜택 받으실 수 있어요. 나중에 상속하면 세금만 몇 억씩 나온다고요. 나는 서류를 들여다봤다. 온통 어려운 법률 용어들 뿐이었다. 하지만 민수야, 이 집이 나한테는. 아버지, 제가 평생 모실게요. 민수가 내 손을 꽉 잡았다. 제가 각서라도 쓸게요. 계약서 쓸게요.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저희가 모시겠다고 법적으로 보장해 드릴게요. 그래. 하지만 갑자기 이게 무슨. 지은이 또 눈물을 뚝뚝 흘렸다. 아버님, 사실은요. 저희 회사가 지금 정말 어려워요. 이번에 투자 못 받으면 부도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은행에서 담보를 요구하는데 저희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담보? 집을 담보로 쓰겠다는 거냐?
아니에요. 명의만 있으면 돼요. 실제로 대출 같은 거 안 받아요. 민수가 급히 해명했다. 그냥 명의상 자산이 있다는 것만 보여주면 투자자들이 신용을 주거든요. 아버지는 평생 여기 사시면 되고 저희는 그냥 서류상으로만. 나는 한숨을 쉬었다. 너희들 내가 늙었다고 바보로 보는 거냐? 두 사람의 얼굴이 굳었다. 아, 아버지 그게 아니라 그냥 솔직하게 말해라. 집이 필요하다고. 내가 이해 못할 것 같으냐? 민수와 지은이 고개를 푹 숙였다. 사실 나도 알고 있었다. 민수의 사업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 지은이 명품 가방을 메고 다니면서도 실제로는 빚이 있다는 것. 그래도 내 아들이었다. 내가 혼자 키운 피부치. 좋다. 네? 정말요? 민수의 눈이 커졌다. 대신 조건이 있다. 뭐든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너희가 말한 대로 각서를 써라. 계약서를 쓰고 변호사 공증까지 받아라. 부모를 끝까지 부양한다. 만약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하는 거다. 민수가 잠깐 머뭇거렸다. 아버지 그건 좀. 저희를 못 믿으시는 거예요? 못 믿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확실하게 해두자는 거지. 너희도 세금 문제 때문에 법 타령을 하자니 나도 법으로 보호받고 싶다. 지은이 민수의 옆구리를 찔렀다. 좋아요, 아버님. 그렇게 할게요. 저희가 먼저 제안한 거니까요. 그럼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 같이 가자. 제대로 된 계약서를 만들어야 한다.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수는 내 손에 입을 맞췄다. 지은도 억지로 웃으며 내 어깨를 안았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으로 비가 계속 내렸다. 40년 전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날도 이렇게 비가 내렸었다. 내가 제대로 하는 걸까?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이미 약속은 해버렸다. 그리고 민수는 내 아들이었다. 내가 믿지 않으면 누가 믿겠는가? 2주 후 변호사 사무실. 부담부 증여 계약서입니다. 증여자인 어머님께서는 이 부동산을 아드님께 증여하시되 수증자인 아드님은 증여자를 종신토록 부양할 의무를 집니다. 만약 이 의무를 위반할 시 증여 계약은 해제될 수 있습니다. 젊은 변호사가 또박또박 설명했다. 여기 서명하시고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민수가 서류를 집어들었다. 순간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아버지 이거 정말 해야 해요? 왜? 못하겠니? 아니 그게 아니라 저를 못 믿으시는 것 같아서. 민수야, 나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내가 너를 못 믿는 게 아니야. 하지만 세상은 변하고 사람도 변한다. 나도 나이가 들면서 깨달은 거야.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약속은 글로 남겨야 한다는 것을. 너도 사업하면서 계약서 쓰지 않니? 이것도 똑같은 거다. 서로를 보호하는 거야. 민수는 마지못해 펜을 들었다. 사인, 도장. 변호사가 공증 직인을 찍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순간 나는 왜인지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마치 내가 방금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른 것 같은. 하지만 민수와 지은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우리 이제 고깃집 가서 삼겹살이나 먹읍시다. 그렇게 우리는 고깃집에 갔고 민수는 소주를 따라주며 말했다. 아버지 앞으로 매주 찾아뵐게요. 손주들도 자주 데리고 올게요. 그래. 나는 소주잔을 비웠다. 쓰디쓴 술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다. 그 씁쓸함이 앞으로 내게 다가올 미래의 예고편인 줄은 그때는 몰랐다. 증여 후 3개월. 여보세요? 민수야? 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민수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다. 아니 별일은 아니고 이번 주말에 저녁이나 같이 할까 해서. 너희 좋아하는 갈비집. 아 아버지. 죄송한데 이번 주는 좀 힘들 것 같아요.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요. 그럼 다음 주는? 다음 주도. 일단 제가 연락드릴게요. 끊을게요 아버지. 회의 들어가야 해서.
뚜마이너스. 나는 멍하니 전화기를 내려다봤다. 증여 직후 한 달간은 민수 내외가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왔었다. 손주들을 데리고 와서 밥을 먹고 과일도 사오고. 그런데 2달째부터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다. 3달째인 지금은 내가 먼저 전화하지 않으면 소식조차 없었다. 바쁘겠지. 사업한다는 게 원래 그런 거겠지. 나는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불안했다. 증여 후 6개월. 민수야, 나 좀 아픈 것 같아. 병원 좀 같이 가줄 수 있니? 아버지 택시 타고 가세요. 제가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요. 그래도 검사 결과 듣는 건 같이. 아버지, 요즘 애들도 다 혼자 병원 다녀요. 아버지 건강하시잖아요. 괜찮아요. 딸깍? 전화가 끊겼다. 나는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다.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았다. 용종이 발견되어 조직 검사를 했다.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이 너무 길었다. 밤마다 혼자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만약 암이면 어떡하지? 민수가 옆에 있어줄까? 다행히 양성이었다.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다. 용종 제거했다. 양성이라서 괜찮대. 걱정 마라. 1시간 뒤에 답장이 왔다. 다행이네요. 그게 전부였다. 다행이네요. 감정이 전혀 담기지 않은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것 같은 3글자.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증여 후 1년. 따르릉 마이너스. 새벽 3시에 울린 전화였다. 여보세요? 아버지, 급한 일이 생겼어요. 민수의 다급한 목소리. 나는 화들짝 놀라 벌떡 일어났다. 무슨 일이야? 사고라도 났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집 등기증 어디 두셨어요? 당장 필요해요. 등기증? 그건 왜? 아버지, 지금 설명할 시간 없어요. 어디 있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서재 서랍에 있는데. 민수야, 대체 무슨 일인데 새벽에? 제가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문 열어 놓으세요. 30분 후 민수가 헐레벌떡 달려왔다. 지은도 함께였다. 아버지, 등기증 주세요. 빨리요. 야, 민수야. 진정하고 대체 무슨 일인지 말해봐라. 지은이 끼어들었다. 아버님, 지금 회사에 큰 투자건이 들어왔는데 서류상 자산 증명이 필요해요. 오늘 안에 제출해야 한대요. 자산 증명? 그럼 은행에서. 시간이 없어요, 아버지. 민수가 소리를 질렀다. 이거 놓치면 저희 회사 망해요. 제발 좀 협조해 주세요. 나는 할 수 없이 서재로 가서 등기증을 꺼내줬다. 민수는 그것을 낚아채듯이 받아들고는 현관으로 달려갔다. 민수야, 잠깐. 빨리 다녀올게요. 쾅. 문이 닫혔다. 나는 멍하니 빈 현관을 바라봤다. 고맙다는 말도 죄송하다는 말도 없었다. 다음날 아침 민수에게 전화했다. 등기증 가져다 줘야 하는 거 아니냐? 아, 네. 나중에 드릴게요. 나중에가 언제니? 아버지, 지금 바빠서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끊김. 일주일이 지났다. 등기증은 돌아오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났다. 여전히 소식이 없었다. 나는 불안해졌다. 증여 후 1년 6개월. 아버지, 이번 추석에는 저희 처가로 가야 할 것 같아요. 뭐? 명절인데 아들이 처가를 가? 요즘은 다 그래요. 양가 공평하게 가야죠. 아버지도 이해해 주실 거라 믿어요. 민수야, 너 혹시... 아버지, 끊을게요. 명절 잘 보내세요. 나는 홀로 추석을 보냈다. 텅 빈 거실에 차례상을 차렸다. 남편 사진 앞에 절을 올렸다. 여보,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아들을 너무 믿은 걸까요? 사진 속 남편은 아무 말이 없었다. 명절 오후 아파트 복도에서 옆집 할머니를 만났다. 어머, 사모님. 추석인데 혼자 계세요? 아드님은요? 아, 회사 일이 바빠서. 참, 그나저나 아드님 요새 잘 되시나 봐요. 얼마 전에 외제차 새로 뽑으신 거 봤어요. 벤츠더라고요. 네? 모르세요? 지하 주차장에서 봤는데 아드님이 새 차 타고 내리시던데요.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민수는 나에게 회사가 어렵다고 했다. 사업 자금이 없다고 했다. 그런데 벤츠를 샀다고? 증여 후 2년. 민수야, 가스레인지가 고장났어. 수리비 좀 보내줄 수 있니? 아버지, 제 통장 지금 거덜났어요. 아버지 연금으로 하세요. 하지만 70만 원이나 한대. 아버지, 저도 먹고 살기 힘들어요. 제발 좀 이해해 주세요. 나는 며칠 동안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다. 가스가 안 나왔기 때문이다. 결국 적금을 깨서 수리비를 냈다. 그런데 일주일 후 지은의 SNS를 우연히 보게 됐다. 손녀가 보여준 것이었다. 할머니, 엄마 여기 봐요. 명품 가방 샀대요. 예쁘지 않아요? 사진 속 지은은 환하게 웃으며 에르메스 가방을 들고 있었다. 해시태그 선물 받았어요. 해시태그 남편 최고, 해시태그 행복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가스레인지 수리비 70만 원도 없다던 아들이 며느리에게 몇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사줬다. 나는 그날 알았다. 민수가 변한 게 아니었다. 애초에 민수는 그런 아들이었던 것이다. 내가 착각했던 것뿐. 증여 후 2년 6개월. 아버지, 저 이번에 미국 여행 다녀올게요. 뭐? 여행? 그럼 나는? 아버지는 집에 계시면 되잖아요. 2주면 돼요. 민수야, 나 요새 혈압약 먹는데 누가 챙겨주고. 아버지, 이제 77세시잖아요. 그 정도는 혼자 하셔야죠. 제가 평생 옆에 붙어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민수 가족은 2주간 미국 여행을 다녀왔다. 그들이 없는 동안 나는 고열에 시달렸다. 독감이었다. 혼자 병원에 갔다. 혼자 약을 지어왔다. 혼자 끙끙 앓았다.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다. 나 많이 아프다. 독감인 것 같아. 답장은 3일 후에 왔다. 약 잘 드세요. 그게 전부였다. 증여 후 2년 10개월. 아버지. 오랜만에 민수가 직접 찾아왔다. 나는 반가운 마음에 식탁을 차렸다. 아들이 좋아하는 잡채도 만들고 불고기도 구웠다. 아버지 잡채 해 놓으셨네요. 근데 저 이거 이제 안 먹어요. 다이어트 중이라. 그래? 그리고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민수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이게 뭐니? 주택담보대출 서류요. 뭐? 아버지, 제가 사업 확장을 하려면 자금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좀 받으려고요. 민수야, 내가 정신이 있니? 이 집에 대출을 받겠다고? 아버지, 명의가 제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우리가 약속한 것과 달라. 약속이요? 제가 아버지 모시고 있잖아요. 전화도 받아드리고. 그걸로 충분한 거 아니에요? 나는 아들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 순간 깨달았다. 내 앞에 앉아있는 이 사람은 더 이상 내가 알던 민수가 아니었다. 민수야. 나 이제 알겠다. 내가 뭘 원하는지. 무슨 말씀이세요? 너는 집이 필요했던 게 아니야. 너는 나를 없애고 싶었던 거지. 민수의 표정이 굳었다. 아버지, 무슨 황당한 소리를. 나가라. 네? 당장 나가.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민수는 비웃었다. 아버지, 여기 제 집인데요. 아버지가 나가셔야죠.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결심했다. 이제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 너희들이 각오하게 만들어주마. 그날 밤 나는 조용히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변호사님. 저 3년 전에 부담부 증여 계약서 작성했던 사람인데요. 변호사 사무실 다음날 아침. 어머님, 앉으세요. 3년 전 그 젊은 변호사는 이제 훨씬 성숙해 보였다. 변호사님, 제가 당한 일들을 들어주시겠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다. 그 안에는 지난 3년간 모아온 증거들이 빼곡히 들어있었다. 병원 진료 기록, 혼자 택시 타고 갔던 영수증들, 민수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 3일 동안 연락 없었다. 병원 좀 같이 가자. 가스레인지 고장났다. 마이너스 일십당하거나 무시당한 메시지들. 그리고 지은의 SNS 캡처본들. 명품 가방, 해외여행, 고급 레스토랑.
화려한 삶의 증거들. 변호사는 서류들을 하나하나 넘겨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부양 의무 불이행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정말요? 네. 부담부 증여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수증자인 아드님은 어머님을 성실히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록들을 보면 변호사가 안경을 고쳐 썼다. 병원 동행 거부, 명절 방치, 생활비 지원 중단, 연락 두절. 이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그럼 제가 집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증여 계약 해제 및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변호사님, 한 가지 더 준비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뭔가요? 확실한 증거요. 지금 가진 것들로도 충분하다고 하셨지만 저는 제 아들이 어떤 인간인지 세상에 똑똑히 보여주고 싶어요. 변호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어머님, 혹시 집에 CCTV 설치할 수 있으세요? CCTV요? 네. 요즘은 소형 카메라들이 많습니다. 거실 한쪽에 설치해 두시면 아드님이 다시 찾아왔을 때 결정적인 장면을 담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합법적인가요? 본인 집에 방법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집 안 곳곳에 이 장소는 방법용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라는 안내문을 붙여두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3일 후 나는 인터넷으로 초소형 CCTV를 주문했다. 거실 책장 사이 시계 속에 숨길 수 있는 카메라였다. 그리고 현관과 거실 곳곳에 작은 안내문을 붙였다. 방법용 CCTV 작동 중. 준비는 끝났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일주일 후 오후 3시 초인종이 울렸다. 아버지 나야. 문 열어줘. 민수였다. 지은도 함께였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다. 왜 왔니? 아버지, 우리 들어가서 얘기해요. 두 사람은 거실로 들어왔다. 소파에 털썩 앉았다. 아버지, 저번에 말한 담보 대출건 생각해 보셨어요? 안 된다고 했잖니. 민수가 한숨을 쉬었다. 아버지, 왜 이렇게 비협조적이세요? 제 명의 집인데 제가 뭘 하든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민수야, 내가 나를 부양하겠다고 약속했잖니. 그 약속은 어디 갔니? 부양이요? 지은이 코웃음을 쳤다. 아버님 연금 나오잖아요. 그걸로 사시면 되죠. 요즘 노인분들 다 그렇게 사세요. 연금이 얼마나 되는데.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버님. 지은이 다리를 꼬며 앉았다. 요즘은 부모 모시는 거 자식 의무 아니에요. 각자 알아서 사는 시대예요. 아버님도 이제 그 정도는 이해하셔야죠. 뭐라고? 제 말이 틀렸나요? 우리도 우리 살기 바빠요. 아버님 용돈까지 드릴 여력이 없다고요. 나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하지만 참았다. 지금은 참아야 했다. 민수야, 내 아버지, 너 정말 양심이 없구나. 양심이요? 아버지야말로 저 좀 생각해 주세요. 저도 사업하려면 돈이 필요해요. 사업? 내가 무슨 사업을 해? 벤츠 사고 명품 가방 사주고 해외여행 다니는 게 사업이니? 민수의 얼굴이 굳었다. 아버지, 저희 생활을 감시하신 건가요? 감시? 내 며느리가 SNS에 올린 걸 본 것뿐이다. 지은이 벌떡 일어났다. 아버님, 사생활 침해예요. 제 SNS를 왜 봐요? 공개된 걸 봤는데 그게 무슨 사생활 침해냐. 아, 됐어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네요. 지은이 가방을 집어들었다. 여보, 그냥 법적으로 처리해요. 변호사 통해서 이 집 담보로 대출받고 아버님은 요양원 보내면 돼요. 요양원? 내 목소리가 떨렸다. 너희들이 감히 나를 요양원에? 왜요? 법적으로 이 집 우리 거잖아요. 아버님 명의도 아니고. 민수가 일어서며 말했다. 아버지, 죄송하지만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이 집은 제 겁니다. 그리고 저는 제 재산을 제 마음대로 쓸 권리가 있어요. 민수야, 다음 주까지 짐 싸세요.
우리가 좋은 요양원 알아봐 뒀어요. 뭐? 월 200만 원이면 들어갈 수 있는 데예요. 아버지 연금으로 충분하죠? 지은이 덧붙였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요, 아버님. 저희도 이제 지쳤어요. 아버님 눈치 보면서 사는 것도. 눈치? 네. 효자 되어야 한다. 부모 공양해야 한다. 이런 거 진짜 옛날 얘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 살 거예요. 나는 두 사람을 멍하니 바라봤다. 이들이 정말 내 아들과 며느리가 맞나? 그럼.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너희들 각오는 되어 있는 거지? 각오요? 민수가 비웃었다. 아버지 뭘 하시게요? 경찰 불러도 소용없어요. 법적으로 이 집은 제 겁니다. 그래, 법적으로 내 거지. 나는 소파 쿠션 밑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런데 말이다. 이것도 법적인 거란다. 그게 뭔데요? 민수가 봉투를 빼앗아 열었다. 안에는 3년 전 작성한 부담부 증여 계약서 사본이 들어 있었다. 이건 잘 읽어봐라. 특히 3조 3항. 민수가 서류를 후어봤다. 수중자는 증여자를 성실히 부양할 의무를 지며 이를 위반할 시 증여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버지 설마. 그래, 설마가 맞다. 나는 천천히 일어났다. 나는 이미 변호사를 선임했다. 그리고 지난 3년간 너희들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증거를 전부 모았어. 무슨 증거요? 병원 기록, 문자 내역, 내 며느리 SNS. 그리고 나는 거실 시계를 가리켰다. 방금 전 너희들이 한 말 전부 녹화됐다. 뭐? 민수와 지은이 동시에 시계를 쳐다봤다. CCTV예요. 그래. 그리고 현관에 안내문 붙어 있었지? 방범용 CCTV 작동 중이라고. 너희들이 안 읽었을 뿐이야. 지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아, 아버님. 그건 불법이에요. 불법? 내 집에 방범용으로 CCTV 설치하는 게 불법이라고? 오히려 너희들이 한 말이 문제지. 요양원 보내라, 짐 빼라, 지쳤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방금 전 녹화된 영상을 재생했다. 화면 속에서 지은이 말하고 있었다. 법적으로 이거 우리 집이에요. 아버님 명의도 아니고. 이제 지쳤어요. 아버님 눈치 보면서 사는 것도. 민수가 핸드폰을 낚아채려 했지만 나는 재빨리 뒤로 물러났다. 소용없다. 이미 변호사한테 전송했어. 그리고 법원에 제출할 증거로 보관 중이야. 아버지, 제발. 민수가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의미였다. 3년 전처럼 눈물의 호소가 아니라 공포에 질린 애원이었다.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기회? 나는 냉소를 지었다. 3년 전에 내가 마지막 기회를 줬다. 그때 너는 뭐라고 했지? 평생 모시겠다. 각서 쓸게요. 그런데 결과가 뭐니? 나를 요양원에 처박으려 했잖아. 저 정말 미안해요. 제가 정신이 나갔어요. 지은도 덩달아 울기 시작했다. 아버님, 저희가 철없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 고소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나는 두 사람을 내려다봤다. 불과 10분 전만 해도 나를 무시하고 비웃던 얼굴들이 지금은 눈물 범벅이 되어 있었다. 늦었다. 아버지, 내일 아침 10시 법원에서 보자. 증여 계약 해제 소송 서류는 이미 접수했다. 나는 현관문을 활짝 열었다. 이제 나가라. 너희들 발로. 민수와 지은은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아버지, 우리 정말. 한마디만 더 하면 경찰 부른다. 불법 침입으로. 두 사람은 할 수 없이 밖으로 나갔다. 쾅! 문을 닫는 순간 나는 그제야 긴장이 풀렸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휴. 떨리는 손으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변호사님, 증거 확보했습니다. 영상 지금 전송할게요. 잘하셨습니다, 어머님.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민수와 지은이 주차장에서 언쟁을 벌이고 있었다. 민수가 머리를 쥐어뜯고 지은이 울면서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보였다. 이제 시작이다. 너희들이 뿌린 씨앗을 거두게 해주마. 소송 접수 다음날 아침.
따르릉 마이너스 따르릉 마이너스 따르릉 마이너스. 새벽 5시부터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다. 모두 민수였다. 나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50통째 전화가 왔을 때쯤 문자가 폭주하기 시작했다. 아버지 제발 전화 좀 받아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소송 취하해 주시면 뭐든지 할게요. 아버지 제발요. 우리 집 날아가요. 마지막 문자를 보고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우리 집이라. 정작 나를 쫓아내려 할 때는 내 집이라고 했으면서. 오전 9시 변호사 사무실. 어머님, 상대 측에서 합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합의요? 네. 아드님 측 변호사가 급하게 선임됐더군요. 그쪽에서 소송 취하를 조건으로 협상하고 싶다고 합니다. 뭘 제시했는데요? 월 300만원 생활비 지급, 정기적인 방문, 그리고 요양 비용 전액 부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안 받습니다. 어머님,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1심만 해도 6개월은 좋기. 괜찮아요. 저는 시간 많아요. 변호사가 미소를 지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쪽의 거절 의사를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 네? 제가 한 가지 더 준비한 게 있어요. 나는 가방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다. 이건 통장 거래 내역이네요. 네. 민수가 제 명의로 몰래 만든 통장이에요. 어머님 명의로요? 3년 전 증여 직후에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은행에서 확인했어요. 명의인 본인이 요청하니까 알려주더라고요. 변호사가 서류를 펼쳐봤다. 그의 눈이 커졌다. 이건 대출금이네요. 그것도 2억이나. 그래요. 제 명의로 대출을 받은 거죠. 물론 제 동의 없이.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문서 위조, 사기, 금융사기. 그리고 이거 보세요. 이 돈이 어디로 빠져나갔는지. 변호사가 거래 내역을 따라가더니 얼굴이 굳었다. 주식 투자, 비트코인, 그리고 불법 도박 사이트. 네, 제 아들이 제 명의로 대출받아서 투자하고 도박한 겁니다. 어머님, 이건 소송에 추가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해주세요. 제가 원하는 건 단순히 집을 되찾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된 벌을 받게 하고 싶어요. 3주 후 1차 조정기일. 법원 조정실에서 민수 부부와 마주 앉았다. 민수는 완전히 초췌해져 있었다. 3주 만에 10K 지은 빠진 것 같았다. 지은도 눈 밑이 시커멓게 그을려 있었다. 조정 담당 판사가 입을 열었다. 양측 주장을 검토해 봤습니다. 원고 측, 그러니까 어머님 측의 주장이 상당히 타당해 보이는데요. 민수가 급히 말했다. 판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게도 사정이. 피고 측 변호사님, 주장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민수 측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판사님, 부양 의무 불이행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일 수 있습니다. 피고는 나름대로 원고를 부양했고 증거를 보셨습니까? 우리 측 변호사가 끼어들었다. 원고는 3년간 총 47회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그중 피고가 동행한 횟수는 단 2회. 명절 13번 중 피고 가족이 원고를 방문한 횟수는 4회. 전화통화는 월 평균 1.3회로 대부분 원고가 먼저 걸었고 통화 시간은 평균 2분 미만입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이건 뭡니까? CCTV 영상 기록이라고 하던데. 화면에 3주 전 그날의 영상이 재생됐다. 법적으로 이거 우리 집이에요. 요양원 보내면 돼요. 아버님 눈치 보면서 사는 것도 지쳤어요. 지은이 영상 속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푹 숙였다. 판사가 한숨을 쉬었다. 피고 측, 이런 상황에서 부양 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판사님, 민수가 눈물을 흘렸다. 제가 미쳤었습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기회는 이미 충분히 드렸습니다. 내가 차갑게 말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당신은 기회를 가졌어요. 그런데 당신이 뭘 했죠? 나를 내쫓으려 했잖아요. 아버지. 그리고 이건 또 뭡니까?
우리 측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제출했다. 원고 명의로 무단 대출받은 기록입니다. 총액 2억 원. 이 돈은 피고가 주식 투자와 도박에 탕진했습니다. 뭐? 판사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었다. 피고 이게 사실입니까?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떨리는 입술로 숨만 헐떡였다. 판사님, 이건 명백한 금융사기입니다. 우리는 형사 고소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잠깐만요. 지은이 벌떡 일어났다. 저는 몰랐어요. 제 남편이 한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다고요. 앉으세요. 판사가 지은을 제지했다. 부인도 공동 명의자로 이 집의 등기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공동 책임입니다. 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럼 저도 처벌받는 건가요? 그건 형사 재판에서 결정될 문제입니다. 우선 이 민사 소송부터 마무리 짓겠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조정은 어렵겠습니다. 원고와 피고 간 합의점을 찾을 수 없네요.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수가 무너지듯 의자에 주저앉았다. 조정실을 나서는 길. 복도에서 민수가 내 앞을 가로막았다. 아버지 제발 비켜라.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다고요. 제발 고소만은 취하해 주세요. 형사 고소까지 가면 저 진짜 감옥 가요. 그래서? 나는 차갑게 되물었다. 그게 내가 알바냐? 아버지. 민수가 내 팔을 붙잡았다. 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요즘 잠도 못 자고 빚쟁이들한테 쫓겨다니고 회사도 망했어요. 다 끝났어요. 내가 자초한 일이다. 아버지, 3년 전 내가 뭐라고 했지? 변호사 공증까지 받아가면서 계약서를 쓴 이유가 뭔지 아니?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너를 못 믿어서야. 아니, 정확하게는 세상을 못 믿어서지. 사람은 변한다는 걸 알았거든. 그런데 너는 내 예상보다 훨씬 빨리, 훨씬 더 나쁘게 변했더구나. 아버지 제발.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다. 나는 민수의 손을 뿌리쳤다. 법정에서 보자.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갔다. 뒤에서 민수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 아버지. 하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창문을 열었다. 선선한 바람이 들어왔다. 핸드폰에 민수에게서 온 문자가 쌓여 있었다. 아버지 제발. 제가 뭐든 할게요. 집은 드릴게요. 그러니 형사 고소만. 아버지 제발 제발 제발. 나는 문자를 지우지 않고 그대로 뒀다. 언젠가 내가 흔들릴 때 이 문자들이 나를 다시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제발이라는 말. 3년 전 내가 민수에게 했던 말이다. 제발 나를 버리지 마라. 제발 약속을 지켜다오. 하지만 민수는 그 부탁을 무시했다. 이제 그 제발이 민수의 입에서 나오고 있다. 아이러니했다. 세상은 참 공평한 것 같았다. 문득 남편 생각이 났다. 여보,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거겠죠? 창밖에서 별이 하나 반짝였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잘하고 있어. 끝까지 가. 나는 창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다. 내일은 또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정리해야 한다. 통장 거래 내역, 대출 기록, 도박 사이트 접속 내역. 민수가 저지른 모든 죄악을 하나하나 밝혀낼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정의를 되찾을 것이다. 2주 후 긴급 연락. 어머님 큰일 났습니다. 변호사의 다급한 목소리. 무슨 일인데요? 피고 측에서 집을 제3자에게 매각하려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소송 중인 부동산을 몰래 팔려고 한 겁니다. 다행히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을 내려서 막았지만요. 나는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민수가 끝까지 그럴 거군요. 어머님, 이건 명백한 배임 행위입니다. 형사 고소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추가하세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한숨을 쉬었다. 민수야, 너는 정말 끝까지 나를 실망시키는구나. 마지막 남은 정마저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다. 그날 저녁
민수에게서 마지막 전화가 왔다. 아버지, 저 이제 정말 끝났어요. 빚쟁이들이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저 아마 감옥 갈 것 같아요. 후회돼요. 진짜 후회해요.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한테 왜 그랬을까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다. 알아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요. 미안해요, 아버지. 진심으로 미안해요. 뚜마이너스. 전화가 끊겼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다. 이제 거의 다 왔다. 조금만 더 버티자. 정의는 반드시 온다. 4개월 후 1심 선고 공판.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이 사건은 어느새 언론의 관심을 받게 되었다. 효자 계약서 위반, 70대 노모 쫓아낸 50대 아들. 명예도용에 2억 대출, 도박으로 탕진. 폐륜 며느리 CCTV에 적발. 기사들이 쏟아졌고 민수 부부는 이미 사회적으로 매장당한 상태였다. 법정 앞에서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다. 어머님,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아드님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재판장이 입장했다. 나는 민수를 쳐다봤다. 그는 더 초췌해져 있었다. 머리숱도 눈에 띄게 줄었고 얼굴은 잿빛이었다. 지은도 마찬가지였다. 한때 명품으로 치장했던 그녀는 이제 초라한 정장 차림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사건 번호 2024가 하빌만 2345 증여계약 해제 및 소유권이 전등기 말소. 청구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숨죽였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에 응하라. 쿵. 민수가 책상을 짚고 주저앉았다. 피고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다. 판결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본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부담부 증여 계약서상 피고는 원고를 종신토록 성실히 부양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였습니다. 3년간 47회의 병원 방문 중 단 2회만 동행했고 명절에도 원고를 방치했습니다. 더욱이 CCTV에 녹화된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를 요양원에 강제로 보내려 했으며 법적으로 우리 집이라는 발언으로 원고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안겼습니다. 재판장이 안경을 고쳤으며 계속했다. 특히 악질적인 것은 피고가 원고 명의로 무단으로 대출을 받아 2억 원을 도박과 투자에 탕진한 사실입니다. 이는 단순한 부양 의무 위반을 넘어 형사상 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원고의 증여 계약 해제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쾅! 망치 소리가 울렸다. 이상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법정이 소란스러워졌다. 기자들이 메모를 했고 방청객들이 웅성거렸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민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다. 지은은 흐느끼고 있었다. 변호사가 내게 다가왔다. 축하드립니다, 어머님. 완벽한 승소입니다. 감사합니다. 피고 측이 항소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렇게 명확한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2심도 뒤집기 어렵습니다. 항소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2주입니다. 하지만 저는 항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요? 피고 측 변호사 비용도 없을 겁니다. 이미 파산 직전이라고 들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법정 밖.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왔다. 어머님, 승소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아드님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다시 화해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나는 잠시 멈춰섰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복수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조용해졌다. 저는 그저 제가 받아야 할 당연한 것을 되찾으려 했을 뿐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줍니다. 그게 사랑이니까요. 하지만 그 사랑을 이용하고 짓밟고
버리는 자식이 있다면 나는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건 더 이상 자식이 아닙니다. 그냥 남입니다. 저와 같은 처지에 계신 어르신들께 말씀드립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맹목적으로 믿지는 마세요. 사랑과 신뢰는 다른 겁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쓰세요. 공증을 받으세요. 그게 서로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기자들이 박수를 쳤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법원을 나섰다. 그날 저녁 텅 빈 집에 돌아왔다. 아니, 이제는 다시 내 집이 된 이곳에 거실 소파에 앉아 판결문을 다시 읽었다. 원고 승소. 그 네 글자가 참 무겁게 느껴졌다. 승리했지만 기쁘지 않았다. 내가 얻은 것은 집이었지만 잃은 것은 아들이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민수였다.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아버지. 민수의 목소리는 잠겼다. 제가 정말 끝까지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게 없네요. 아버지가 이기실 줄 알았어요. 아니, 이겨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정말 쓰레기니까요. 민수야. 제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돈이 뭐길래, 집이 뭐길래 제가 아버지를 그렇게 대했는지.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저 이제 감옥 갈 것 같아요. 형사 재판 날짜 잡혔어요. 변호사가 그러는데 실형은 피할 수 없대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벌 받아야죠. 민수야, 한 가지만 물어보마. 내 아버지,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한 적이 있었니? 긴 침묵이 흘렀다. 있었어요. 민수가 작게 대답했다. 어렸을 때요. 아버지가 저 업고 공원 다니던 거 기억나요. 그때 저는 세상에서 아버지가 제일 좋았어요. 근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제가 변한 게 돈을 벌면서부터였나? 결혼하면서부터였나? 사람은 변한다. 내가 말했다.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니야. 문제는 어떻게 변하느냐지. 아버지, 너는 나쁜 방향으로 변했어. 그게 전부야. 죄송해요. 이제 전화 끊어라. 나도 힘들다. 아버지, 마지막으로 뭐니? 사랑했어요. 진짜로.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전화를 끊었다. 다음날 아침, 우편함에 편지가 한 통 와 있었다. 민수의 손글씨였다. 봉투를 뜯어보니 편지지 2장과 수표 1장이 들어있었다. 수표는 5천만 원. 판결로 받아야 할 위자료였다. 편지를 펼쳤다. 아버지께. 저는 이 편지를 쓰면서도 제가 무슨 자격으로 아버지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호칭을 찾을 수가 없네요. 위자료 5천만 원입니다. 제가 가진 전부를 긁어 모았습니다. 형사 재판 변호사 비용은 포기했습니다. 어차피 제가 벌 받는 건 당연하니까요. 아버지, 저는 감옥에 가서 많이 생각해 볼 겁니다. 제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왜 아버지를 그렇게 대했는지. 나오면 그때는 제대로 된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사과하겠습니다. 용서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제가 정말로 후회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건강하세요, 아버지. 마이너스 불효자 민수 올림. 나는 편지를 다 읽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다. 이미 눈물도 다 말라버린 것 같았다. 수표를 내려다봤다. 5천만 원. 민수가 가진 전부라고 했다. 이 돈으로 뭘 하지? 문득 결심이 섰다. 나는 핸드폰을 들어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까? 주택연금 상담 신청하고 싶은데요. 2주 후 주택연금 계약이 완료됐다. 강남 아파트를 담보로 매달 480만 원씩 받기로 했다. 이제 나는 죽을 때까지 이 돈으로 편하게 살 수 있다. 민수가 준 5천만 원은 따로 통장을 만들어 넣어뒀다. 언젠가 내가 정말로 변해서 돌아온다면 그때 이 돈을 돌려줄게. 그것이 마지막 엄마의 도리일 테니까. 창밖을 바라봤다. 봄이 오고 있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여보,
나는 남편 사진에 대고 말했다. 우리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있었다. 민수는 감옥에 갔어요. 3년 실형이래요. 제가 너무 모질었을까요? 바람이 불어 커튼이 흔들렸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아니야. 당신은 옳은 일을 했어. 이제 당신 인생을 살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나를 위해 살아야지. 77년을 남을 위해 살았다. 남편 뒷바라지, 아들 키우기, 며느리 눈치 보기. 이제는 나를 위해 살 시간이다. 나는 노트북을 켰다. 세계 여행 상품을 검색했다. 한 달 뒤 나는 유럽행 비행기를 탈 예정이다. 혼자서 자유롭게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다. 3년 후 인천공항. 할머니, 여기요. 손녀 수연이가 손을 흔들며 달려왔다. 어머, 우리 수연이. 나는 캐리어를 끌고 손녀를 껴안았다. 할머니, 이번엔 어디 다녀오셨어요? 남미, 마추픽추 다녀왔어. 우와, 사진 보여주세요. 공항 벤치에 앉아 핸드폰 사진을 보여주는데 수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 아빠 면회 가실 거예요? 나는 손을 멈췄다. 이번 주에 출소하신대요. 할머니한테 말씀드리라고 했어요. 그래? 할머니가 싫으시면 안 가셔도 된대요. 그냥 알려만 드리고 싶으셨대요. 나는 한참을 생각했다. 3년. 민수가 감옥에 간 지 3년이 지났다. 그동안 나는 정말 많은 것을 했다. 유럽, 동남아, 남미, 세계 곳곳을 여행했다. 요가를 배우고 그림을 그리고 봉사활동도 했다. 처음으로 나라는 사람을 위해 산 시간이었다. 수연아, 내 할머니, 내 아빠, 어떻게 지내니? 수연이가 고개를 숙였다. 많이 변하셨어요. 편지 자주 보내시고, 제 생일도 꼭 기억하시고, 저한테는 좋은 아빠예요. 그래? 내 할머니한테도 매달 편지 쓰신대요. 근데 보내지는 않으셨대요. 왜? 할머니가 싫어하실까봐요. 나는 가슴이 뭉클했다. 수연아, 나 교도소 가는 길 좀 알려줄래? 수연이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할머니, 서울구치소. 3년 만에 다시 보는 민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얼굴은 깊게 패였지만 눈빛만큼은 맑았다. 아버지. 민수는 유리창 너머로 나를 보더니 그대로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수화기를 들었다. 얼굴 좀 들어봐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울지 말고 얼굴 들어. 민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많이 늙었구나. 아버지도 건강해 보이세요. 응. 나 요새 요가 배워. 그리고 세계 여행도 다녀. 들었어요. 수연이한테서요. 사진도 봤어요. 정말 행복해 보이셨어요. 민수가 미소를 지었다. 진심 어린 미소였다. 아버지가 그렇게 웃으시는 거 처음 봤어요. 사진에서요. 제가 아버지한테서 그 웃음을 빼앗았었네요. 나는 잠시 침묵했다. 민수야, 내 아버지, 너 거기서 뭐 했니? 책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생각 많이 했어요. 무슨 생각? 제가 왜 그랬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매일매일 생각했어요. 민수가 수화기를 꽉 쥐었다. 결론은 제가 너무 오만했던 거예요. 돈이 최고인 줄 알았고 부모는 당연히 자식 위해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알아요. 부모도 한 명의 사람이라는 것,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사랑은 공짜가 아니라는 것.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민수야, 나는 너를 용서했어. 네? 내가 3년 동안 여행 다니면서 깨달은 게 있어. 미움을 품고 사는 건 결국 나만 힘들다는 거야.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버지, 하지만 다시는 너한테 집을 주거나 돈을 주지 않을 거야. 그건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야. 당연해요. 당연하죠.
그리고 내가 출소하면 너는 내 힘으로 살아야 해. 나한테 기대지 말고. 네, 그렇게 할게요. 하지만 나는 가방에서 통장 하나를 꺼냈다. 이건 내가 3년 전에 준 5천만 원이야. 내가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뒀어. 아버지, 이걸로 작은 가게라도 하나 차려. 그리고 수연이 대학 등록금 내. 내 인생 다시 시작해. 아버지, 저. 민수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나한테 전화해. 안부 묻고 사는 거야. 할 수 있겠니? 할 수 있어요. 꼭 할게요. 밥은 잘 먹고 다니고. 네, 아버지. 지은이는? 민수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이혼했어요. 제가 들어오고 1년 만에요. 그래,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만들었으니까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아버지, 나중에 제가 출소하면 아버지 생신날 찾아가도 될까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오너라. 그때는 내가 미역국 끓여줄게. 정말요? 엄마가 해주는 미역국 먹고 싶지? 민수가 와락 울음을 터뜨렸다. 네, 먹고 싶어요. 정말 먹고 싶어요.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 길. 가을 햇살이 따스했다. 수연이가 물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 할머니, 울고 계세요? 아니야. 눈에 뭐가 들어가서 그래. 수연이가 내 손을 꽉 잡았다. 할머니 정말 멋있어요. 뭐가? 아빠한테 기회를 주시는 거요. 제가 어른이 되면 할머니처럼 되고 싶어요. 나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수연아, 할머니가 멋있는 건 맞는데. 네? 더 멋있는 건 나 자신을 지킨 거야. 내 아빠한테 당하고만 있지 않고 내 권리를 찾은 거지. 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나야. 나를 먼저 사랑해야 남도 사랑할 수 있어. 명심해. 내 할머니. 6개월 후 민수 출소일. 나는 교도소 앞에 서 있었다. 수연이와 함께. 정문이 열리고 민수가 나왔다. 초라한 옷차림이었지만 표정만큼은 밝았다. 아버지. 민수가 달려와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일어나라. 이제 그만 무릎 꿇어. 아버지, 밥 먹으러 가자. 내가 예약해뒀어. 내가 좋아하는 설렁탕집. 민수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설렁탕집으로 갔다. 민수는 3년 만에 먹는 따뜻한 밥을 정말 맛있게 먹었다. 아버지, 저 내일부터 중고차 판매소에서 일하기로 했어요. 그래? 힘들겠구나. 괜찮아요. 전과자가 취직하기 쉽지 않은데 사장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열심히 해라. 네. 그리고 민수가 작은 봉투를 꺼냈다. 이건 제 첫 월급 받으면 아버지께 드릴 거예요. 매달 50만 원씩요. 필요 없다. 아버지, 받아주세요. 제가 아버지께 갚아야 할 게 너무 많아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민수야. 네. 너는 나한테 돈을 갚을 필요 없어. 대신 좋은 아빠가 되어라. 수연이한테. 그게 나한테 갚는 거야.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두시면 대한민국 플렉스의 재미있는 소설들을 놓치지 않고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엄지척.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무료한 시간을 꽉 채워드리는 대한민국 최고의 이야기 보따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